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유명인이 수백억짜리 빌딩을 샀다는 뉴스는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넘기는데 이상하게 사촌이 차 바꿨다는 소식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하고 불편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분명 축하해줘야 하는 일인데 왜 마음 한구석은 불편하고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질투심일까요? 아니요, 이건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감정이죠. 마치 내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 같은 기분,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왜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엄청난 성공은 그냥 뉴스일 뿐인데 어릴 때 같이 떡볶이 사 먹던 친구의 성공 소식은 내 존재를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걸까요? 혹시 이런 감정 때문에 나 진짜 성격이 못됐나 보다 하고 자책한 적 있으세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내 마음이 너무 꼬여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괜찮아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건 여러분의 성격 탓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한국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온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적 반응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날 나쁘다고만 생각했던 이 비교라는 거요. 사실 이건 원래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이건 생존을 위한 하나의 기술이었거든요. 우리는 보통 비교를 질투, 열등감, 뭔가 고쳐야 할 내 성격의 결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원래 비교가 했던 역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는 레이더였고, 이 사회에서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려주는 지도,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교는 남을 깎아내리거나 이기려는 감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우리 무리 안에서 안전한가? 이걸 계속 확인해서 나와 우리 집단의 생존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토록 중요했던 생존 기술이 대체 어쩌다가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나 괴롭히는 고통의 원천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흥미로운 역사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처음엔 생존 도구였죠. 그러다가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혼란 속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질서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1960년대 압축 성장기에 비교는 성장을 위한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비교하는 습관은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았는데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사라져버린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옆집 누구는 대기업 갔더더라. 이 말이 단순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는 정말로 남들만큼 열심히 하면,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면 더 나은 삶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는 잔인함이 아니라 자식을 어떻게든 성공으로 이끌고 싶었던 애틋한 사랑의 방식이자 가장 현실적인 성공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사촌이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면 바로 그 집을 살 수 있나요? 친구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없던 기회가 갑자기 열리나요? 아니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네. 보상이 사라진 비교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들 뿐이죠. 이건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서 내 존재 자체를 흔드는 정체성 불안이 되는 겁니다. 물론 비교 자체는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회가 느끼는 이 비교의 고통은 그 깊이와 날카로움이 좀 특별해요.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주로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하고요. 일본은 아예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하필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예요. 여기에 가족의 기대,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 서열 문화까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했던 생존의 역사. 둘째, 비교가 곧 성공 공식이었던 압축 성장의 경험. 셋째, 서열과 가족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증폭시키는 SNS까지. 바로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강렬한 비교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비교의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분석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요, 비교를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유독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 가장 아픈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이런 암묵적인 규칙이 있거든요. 나랑 비슷하게 시작한 저 친구와 나는 앞으로도 비슷하게 가야 한다. 그런데 친구의 갑작스런 성공이 이 규칙을 와장창 깨버리는 순간 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내가 못났어 라고 자책하는 대신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아,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둘째, 그 감정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시대가 남긴 유산이다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비교의 긴 역사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비교 때문에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여러분의 인격적 결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비교를 전략으로 삼아야만 했던 한 사회가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남긴 설명 가능한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순간 비교는 더 이상 당신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시대에 정말 이상한 모순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는 비교가 지긋지긋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사실상 그 비교를 통해서만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지 않나요? 끊임없이 줄 세우고 평가하고 순위 매기는 거에 다들 완전히 지쳐있다는 거죠. 이 말 당연히 진심입니다. 정말 싫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든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든 대화의 끝은 결국 이런 질문으로 향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인 거죠. 아니, 그렇게 싫다면서 대체 왜 못 멈추는 걸까요? 이 거대한 모순 뒤에는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남자들의 대화법부터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하는 대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연봉이 얼마냐, 직급이 뭐냐, 자산은, 차는 뭐고 집은 몇 평이냐. 이게 다 뭐냐면요, 일종의 서열을 확인하기 위한 화폐 같은 거예요. 이 화폐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위치를 재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서로 우위를 점하려는 좀 공격적인 질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건 공격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감의 표현이에요. 나 아직 뒤처지거나 하진 않았지? 괜찮은 거 맞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다행이다, 내가 쟤보다는 낫네,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그 순간적인 안도감, 이 보상이 너무나 달콤해서 결국 우리를 망가뜨릴 걸 알면서도 이 중독적인 행위를 멈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남자들은 그렇다 치고 이 똑같은 불안감과 압박감이 여성들의 관계에서는 과연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성들의 비교는 남자들처럼 그렇게 대놓고 숫자로 오고 가진 않아요. 훨씬 더 조용하고 좀 더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대화의 맥락 속에서, 관계나 생활 수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은근히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남편의 직업일까요? 그게 왜 중요한 화폐가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요즘 세상에 내 커리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반면에 남편의 직업은
적어도 지금 나의 현재를 설명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남자들은 숫자로 직접 물어보고 여자들은 관계 속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방법은 완전 다르죠. 하지만 그 동기를 보세요. 결국 둘 다 나 괜찮은 거 맞아? 라는 똑같은 근원적인 불안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몇몇 사람들의 성격이 유별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옛날에는요, 말하자면 인생 표준 지도 같은 게 있었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결혼해서 집 사고 이 길만 쭉 따라가면 아, 나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그 지도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답도 표준 경로도 없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즉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도 전에 반에서 몇 등인지 전체에서 몇 등인지를 먼저 배워야 했죠. 그렇게 내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안심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아주 깊이 배어버린 겁니다. 물론 난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난 비교 안 해 라고 말하는 순간 비교하지 않는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되고 초연한 척 하는 건 사실 더 예민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기기 어려운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이 문제의 진짜 핵심 말이죠. 이 자료에서는요, 이 현상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좌표 상실.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망망대해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혼자 떠 있는 듯한 그런 깊은 공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건 혼자 남겨지는 고립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비극은 더 이상 나를 비춰볼 거울, 즉 비교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 지금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에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게 진짜 공포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지긋지긋한 비교는요, 사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우월해지려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이정표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너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충분히 괜찮다는 그 확실한 좌표 하나를, 그 말 한마디를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호였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끊임없이 누군가랑 나를 비교하다가 정말 다 지쳐버렸다 하는 그런 느낌이요. 더 나아지려고 시작한 건데 어느새 내 삶의 기준 자체가 막 흐릿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남의 인생 말고 진짜 나의 기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원하던 목표를 탁 이뤘는데 왜 그 만족감은 진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까요? 이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계속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여러분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애써서 도달한 성공의 기준선이 바로 다음 날이면 너무나 쉽게 그 정도는 평균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공의 꼴대는 계속해서 저만치 움직이고 우리는 그 끝없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의 끝나지 않는 비교 쳇바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교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거의 생존 언어에 가깝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시, 취업, 결혼, 집 문제 같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관문들 앞에서 남들만큼은 해야지, 이 말이 우리에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잖아요. 누구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라기보다 뒤처지지 않고 이 사회의 안전한 궤도에 머물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좋은 직장이나 내 집 마련처럼 딱 정해진 목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도달하면 그래도 안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어제의 목표가 오늘의 평균이 돼버려요. 마치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는 쳇바퀴 위를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이론 두 가지를 통해서 말이죠. 먼저 사회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교라는 게 사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내 위치가 이쯤이구나 하고 파악한다는 거죠.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비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원래 비교의 목적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처럼 정보를 얻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진짜 문제는 이 비교가 곧바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인간인가? 라는 자기가치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자기 비난의 끔찍한 고리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진단은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의 통찰입니다. 그는 비교가 단순히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인 계급 감각을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인 거죠. 보세요. 똑같은 연봉을 받아도 어느 회사에 다니냐에 따라서 와, 성공했네? 와, 좀 불안한데?로 평가가 갈리잖아요. 와인을 마시는 취미는 교양 있고 게임을 하면 왠지 나태해 보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원인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즉 처방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죠? 더 나은 삶을 위한 3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드릴게요. 첫 번째 처방은 에리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개념입니다. 삶의 기준을 2가지로 나눈 건데요. 소유 양식은 연봉, 집처럼 내가 뭘 가졌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면에 존재 양식은 내가 주말에 충분히 쉬고 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 처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 처방은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솔직히 연봉이나 집값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몇 시간을 잘지, 어떤 속도로 일할지는 내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죠. 진짜 기준은 바로 이런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처방입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통찰인데요. 우리의 정치성은 혼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인정받을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얼마야? 라고 묻는 평가하는 시선이 아니라 그 삶 너한테 괜찮아? 버틸만해? 라고 물어주는 그런 지지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만의 진짜 기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비교를 넘어선 삶이란 과연 뭘까요? 이건 비교를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핵심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 비교가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내 삶의 중심축이 되지 않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기준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숫자가 아니라 감각에 가깝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첫째, 지금 이 삶이 나에게 감당 가능한가? 둘째, 이 삶은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 삶이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해주고 있는가? 여기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기준이 될 겁니다. 비교의 쳇바퀴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제는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기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여정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